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촉근이론과 화엄사상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중에 이제 과학과 철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문제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에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한 바퀴를 회전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한 바퀴 돌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선사는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 역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3바퀴 돌았네. 그거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래. 김연아도 3바퀴밖에 못 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여인은 웃으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산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바퀴 회전이 과연 뭘까요? 참으로 신비한 삶입니다. 이 회전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의 화두 속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회전 속에 우주의 비밀을 다 담고 있고 그게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고 현재 과학이 찾고자 하는 최후의 성배라는 것도 우리는 이 강좌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단추로 한 바퀴 회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뉴턴은 이 한 바퀴 회전을 기묘한 실험 도구를 통해서 천재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얼핏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 뉴턴의 질문은 의미를 상실하고 깨지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간단한 물통입니다. 간단한 물통 속에 물이 담겨 있고 줄이 꼬여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런 수레가 있고요. 이 수레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고, 이렇게 줄이 꼬여 있어요. 줄이 꼬여 있으니 어떨까요? 수레가 돌아가겠죠? 그럼 물도 덩달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돌아가면 원심력이 생기면서 물이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회전하니까 원심력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수레 돌리면 바깥쪽으로 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레가 회전하면 물도 덩달아 회전하다 보면 수레나 이 물의 회전 속도가 똑같아서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면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라면 회전이 아니니까 원심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분명히 그때 물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한 회전이냐 이거죠. 그의 배경인 수레는 분명히 같이 정지하고 있는데 물은 원심력이나 힘을 받아서 분명히 밖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뭔가 바로 이 바깥 공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구는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 배경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말했습니다. 절대 공간이라.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이 절대 공간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뉴턴의 절대 공간은 아인슈타인에서 깨졌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자,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 논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뉴턴도 이거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프린키페에 뉴턴이 절대 공간을 어떻게 말했는가? 자, 등대가 있다. 배는 이 등대를 목표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달려가고 있다고 뉴턴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등대가 고정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밤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 항성, 이 항성이 고정점인가? 항성도
천년, 만년 지나면 움직이죠. 고정점이 아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 이 표현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 참 이 표현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죠. 이 속에는 나는 절대 공간을 확신한다는 말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 봐라. 이 압력이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냐. 절대 공간은 존재한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회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뉴턴은 이 아이디어를 멋있게 변형을 해서 우리한테 수수께끼로 남겼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가서 실험을 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우리는 우주로 나가면 사실 뒤에 배경에 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별들마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뉴턴은 가정합니다. 거기서 수레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원심력이 존재할 것이다. 왜?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더 변형해서 이 줄에다가 돌멩이 2개를 묶어서 쉥쉥쉥 돌리면 원심력을 받아서 줄은 팽팽해질 거다. 고 우리한테 문제를 300년 전에 남겼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한바퀴회전이었죠. 바로 이게 한바퀴회전이에요. 그러나 이건 순수한 객관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우주까지 다 없앴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여러분은 회전은 기묘합니다. 보세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회전합니다. 그러면 한복이 적당한 각도로 탁 벌어져요. 이 마릴린 먼로 치마처럼 활짝 벗겨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지만 관성력이 적당히 작용해서 중력과 잔성력 평형을 이루는 상태의 치마가 적정해지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 여인의 애욕과 성향이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수십 년간 잊어본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는 눈을 통해 하나가 됐으니 이제 당신은 떠나도 좋소. 이렇게 속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연애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바퀴 회전에서는 분명히 선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바퀴 회전이 이 한 바퀴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부터 300년 전에 뉴턴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기묘한 질문. 자, 이 질문의 해답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당시 뉴턴의 친구였던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클리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딸랑 이 두 물체가 회전할 수 있겠는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내가 움직이는 상대 모든 관계인데 그런 것도 없는 딸랑 2개 자체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을 거다. 그러므로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이런 건 전부 다 허구다. 이렇게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신이다. 신만이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일 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버클리의 신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버클리의 신을 우주의 근본 원리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이렇게 바꾸고 보면 버클리의 말은 참으로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이 논지의 해답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건 다 상대적이고 이 버클리의 신만 이것만 유일하다. 이 버클리의 생각,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자, 버클리는 절대 공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갈표를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당시 뉴턴하고 천적인 관계에 있었던 독일의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는 뉴턴하고 미분을 가지고 30년 전쟁을 벌였지만 절대 공간에 대해서는 뉴턴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버클리 생각은 뭐였는가? 모든 것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대적인 운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물통을 봐라. 이 물통의 원심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건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그 자체에 있는 것과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거죠, 회전은. 그래서 이 원심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이야기합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라이프니츠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말을 계보라고 말했어요. 시리즈가 연속적, 네가 올라가면 아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보지, 이런 게 어디 진정한 참으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계보가 아닌 이 물의 운동이 퍼져나기 원심력은 어떻게 설명해요? 계보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만이 가지고 내재적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배경에 절대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절대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시대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이겐스는 라이프니츠하고 후대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많은 서신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턴의 이 절대 공간에서 수많은 토론을 라이프니츠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이 뭐냐면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죠. 이 사람은 실험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엄밀하게 분석하는 뉴턴을 뛰어넘을 만큼 유능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호이겐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수레가 두 개 돌아간다. 아까 물통처럼요.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하면 어떠냐? 서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같이 돌아가니까. 그럴 때 원운동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호이겐스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시 함수다. 수학에서 함수라는 게 뭔가요?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거죠. 펑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운동이라는 게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거리가 조금 멀면 조금 더 많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함수 관계다. 이런 것뿐이지 이것도 객관적인 운동인 것처럼 근본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호이겐스는 뉴턴의 절대 공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호이겐스의 이 생각은 현재 학자들이 평하기를 그런다 하더라도 이 현상은 어떻게 할래?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는 원심력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계보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잘못됐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이겐스 뒤에 유명한 오일러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를 들어라 그러면 전번에 이야기했던 가우스하고 오일러입니다. 이 오일러는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수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현재 21세기에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이 있지만 그런 수학자들의 논문은 전부 오일러의 아류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 근원을 보고 싶으면 오일러로 돌아가서 오일러 논문을 봐라 이 말이지. 200년 전 논문인데 그렇게 유명한 오일러입니다. 이 오일러의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보세요. 장수라는 게 뭐냐? 공간의 집합이다. 부분이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무한이 아니냐?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한한 이 허공 속에 하나의 부분 집합이 장소인데 그 무한 속에서 우리가 바로 절대를 발견한다는 거죠. 장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일러는 그 무한을 봐라. 그건 바로 절대성이 아닌가. 그래서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봐라.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던져봐라. 어떠냐? 돌멩이는 그냥 나란히 간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왜 이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뭐냐?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족률, 좀 어려운 말을 쓰죠. 철학적 용어니까. 그 자신이 진리를 만족하고 있는 내재적 충족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절대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공간이 어떤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왜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내재적 어떤 원리가 있는가 아니냐. 이게 바로 절대 공간이고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절대 공간을 느낀다는 거죠. 오일러는. 그래서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예로 들어서 이 관성이 성립하려면 절대로
우주의 근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절대 공간이다. 원료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칸트가 등장합니다. 전번은 제가 이 플라톤을 서양의 부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칸트를 볼 때마다 용수를 생각합니다. 나가르주나. 야, 용수의 화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마치 뭐냐? 용수의 중론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칸트 어떻게 용수의 중론은 하나시죠. 그러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서술형으로 썼어요. 이렇게 서술형 문장이 용수의 중론에 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얼마나 뛰어난가. 20세기 저는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부처다. 서양의 부처다. 저는 이렇게 칸트를 평합니다. 플라톤에서 잊혀진 전통이 다시 부활했다. 칸트로부터. 자, 이 칸트에 여러분이 사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칸트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 공간 속에 모든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공간 속에는 이런 물질적인 운동은 전부 공간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의 앞선 근본이 공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철학적 용어로 참 어려운데 많이 써요. 아프리오다. 아프리오다는 말 여러분 자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이다 이 말이죠. 번역하면 경험에 앞선 세계다. 경험하고 관계없는 근본적으로 있는 이 아프리오한 세계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 불교의 유식학에서 우리 의식 이전의 의식을 말하죠. 그걸 제7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라식. 그 말라식의 경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라식. 칼 융은 그걸 뭐라고 그랬는가? 우주 창고. 아키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아키타입, 프로토타입. 원형에 우리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 저장고가 있다 하늘에. 그게 바로 아키타입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칸트는. 객관의 세계가 아니고 이미 원형적인 프로토타입한 그런 세계다. 그리고 칸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른손과 왼손을 봐라.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맞죠? 엄지주 이렇게 다 맞는다 말이에요. 서로 관계는 똑같다 이 말이죠. 어디서 왔느냐? 공간에서 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른손과 왼손은 분명히 관계가 같아요. 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공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거울의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이온화된 거예요. 그 전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이 대칭이 바로 뭐냐? 하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대칭의 근원을 촉근이라서 초대칭을 이야기했는데 초대칭에 앞선 어떤 대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생각이 아주 추론이지만은 저는 이 강좌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최대한 해볼 겁니다. 이런 대칭은 뭐라고 하냐? 거울 대칭 이런 대칭은 물리학적으로 카이랄 대칭이라고 그래요. 이 카이랄 대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있죠?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종이 아니라 대칭의 종류가. 오른손, 왼손에 두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손의 카이랄 대칭의 아미노산은 우리가 생명을 만들고 우리가 먹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오른손의 아미노산을 먹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이것만 계속 먹으면.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왼손의 대칭을 갖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고 생명체가 있는가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왼손의 카이랄 대칭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찾는 겁니다. 현재 우주가. 그래서
칸트는 바로 이 카이랄 대칭을 이야기했다. 도대체 이게 저는 욕계에서 색계로 가는 대칭인가? 색계에서 무색계로 가는 대칭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화엄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보세요. 화엄의 4대 조사가 진관이었죠? 진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비유도 아주 적절히 들었어요. 스승과 제자가 있다. 한 방에 있는데 2개의 거울이 있다 그랬어요. 거울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 거울은 마음속의 거울일지도 몰라요.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2개의 거울이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제자의 거울 속에 있는 스승이, 제자의 거울 속에 있는 스승이, 스승의 거울 속에 있는 제자에게 설법을 한다. 말 되죠? 제자의 거울 속에 있는 스승이 스승의 거울 속에 있는 제자에게 설법을 한답니다. 자, 2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승의 거울 속에 있는 제자가 제자의 거울 속에 있는 스승에 의해서 설해진 설법을 듣는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한다였고 하나는 듣는다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말하다와 듣는다는 대칭이 아니죠. 아까 왼손과 오른손은 대칭이에요. 기하학적인 대칭. 그런데 이 속에도 대칭이 숨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이 대칭 하나 약간 다르죠. 이게 화엄 현담에 나온 대칭입니다. 이게 화엄의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화엄의 대칭은 칸트의 대칭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대칭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대칭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이제는. 형이상학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촉분이론에 나오면 그 정도 대칭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부처의학과 세박계전에 도전해야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죠. 화엄의 대칭은 이걸 뛰어넘는다. 이게 화엄현담의 대칭이다. 놀랍죠? 우리 선사들의 이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하나로 압축해버렸습니다. 칸트도 놀랍습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는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 공간에서 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을 볼 때는 이건 바로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거다. 아프리온적인 거다. 객관적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칸트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톤 때는 그냥 이데아를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세월이 2000년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무뎌져가지고 듣고 이런 거조차가 기능이 깨졌다 이 말이죠. 컴퓨터가 바로 수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수선한 사람이 누구냐 들을 수 있게끔 칸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로 컴퓨터의 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자체를 논한 게 칸트의 철학이다. 2000년 세월 너무 무뎌졌습니다. 달마데스가 중국으로 건너가니까 참선 자체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공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건강 상태가 앉아있어 뭐가 깨달음이 오겠어요. 오질 않죠. 그래서 공법이 나오듯이 칸트는 2000년의 세월 속에 사람들이 너무 듣는 것 자체고 생각은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부터 논해서 결국 이데아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칸트까지 알았는데 사실 요게 다시 관점에 도달한 것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물리학전 이 마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철학가이면서 대물리학자였어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 마흐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밝혀낸 겁니다. 이 마흐 때문에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마흐 서신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만든 이 방정식을 마의의 생각에 맞게 뜯어 고치기도 하고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마의하고 생각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됐어요. 뉴턴은. 그리고 사실 뉴턴은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말년에는 자기가 상대성인을 못 믿겠다고 스스로 자백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마은데 마은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 속에 달랑 두 물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마은은 조금 이 질문을 멋있게 했어요. 자, 이 수레가 이렇게 있다면 이 수레의 벽의 두께를 점점점 두껍게 해라. 점점점 두껍게 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지 말고 이걸 조금씩 없애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게 밖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결국 이 별들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꼭 그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외부하고 관계가 없다면 원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도 참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먼지 하나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먼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먼지 하나가 없어지면 우주 전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화엄이에요.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은 수많은 연기에 서로 얽혀 있는데 이 하나 먼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건 이미 우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마흔은 없다는 것은 무리다. 설령 그런 절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철학적인 문제지 과학이 이걸 왜 도입하냐. 이 원심력이 있는데 그 원심이 어디에 작용하냐. 작용한 데도 없는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마흔은 반박을 했고 이걸 받아들인 게 뉴턴이었고 아인슈타인이었고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이은 게 지금 현재 촉근이론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촉근이론 학자의 입장은 뭘까?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을 상대론 주의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이제 상대론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대단한데 자, 이 상대론은 두 가지가 있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외부의 힘이 없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건 외부의 힘이 있는 중력을 받을 때 낙하는 물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촉근 이론 학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두 물체가 있다는 것은 뭐냐? 외부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니까 바로 뭐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수 상대성 그대로 적용하면 관성력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하면 관성력이 작용하고 물체는 팽팽하게 실은 뻗어나갈 거다. 동그라미죠. 마는 반대였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논쟁이고 이분들은 촉근하는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논쟁을 쭉 보면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한번 결론을 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밤하늘에 이렇게 두 물체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까? 이 밤하늘에 완전한 허공은 없지만 이렇게 두 물체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면 아까 마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의 공간을 점점점 줄인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찾으면 우리가 이런 형이상학의 추론이나 현실 세계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의 사진은 보다시피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쌍성입니다. 이 쌍성이라는 건 서로의 중심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향해 돌아가면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달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 그러면 달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향해 도는데 달이 워낙 작으니까 중심이 지구 중심 쪽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이 같으면 딱 공통 질량 중심을 향해 여기를 돈다. 이게 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줄처럼 돌아가는 거죠. 요 쌍성의 사진 자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쌍성의 모습이 나오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펄서가 일종의 쌍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요 펄서를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1989년에 나왔는데 그 결과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뭐였는가? 이게 좀 난해하니까 다 소개하는 거 무리고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자, 쌍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요 안으로 끄는 힘이 중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만일력,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이 나오고 여기 어떤 상수가 있었어요. 이 상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일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쌍성을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이 상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상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상수가 감소하면 만일력 감소하니까 이 힘과 이 힘이 평형을 이루는데 이게 감소하면 어떨까요? 요 힘이 커지겠죠?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점점점 궤도가 드러나서 이 궤도는 사라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 운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별을 하나씩 없앱니다.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힘이 약해지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랬을 때 이 운동을 보는 거죠. 이 결과는 궤도가 점점점 늘어나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실 겁니까? 자, 버클리는 절대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힘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관성력은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 내재적 원인의 근거는 절대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일러는 자,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절대성의 의미는 바로 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절대 공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호이겐스는 라이프니츠하고 반대가 되게 모든 것들은 지시함수다. 어떤 함수, 관계로 얽혀졌을 뿐 오는 농도 단순한 관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절대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아프리오 선엄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선엄에서 모든 게 온다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흐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수레바퀴가 점점점 질량이 커져갈 때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흐의 질문을 방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자료로부터 검토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주는 시간에 따라서 만유인력이 감소하고 시간에 따라서 원심력도 덩달아 감소하니까 이 운동은 붕괴가 돼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건 무질서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모든 우주는 붕괴한다 이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마흐가 말한 이것은 시간이라는 논리를 비교했을 때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피어납니다. 바람은 그것을 날려버리고 숲은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을 돋게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잠시 태어나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한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기도 하고 그것을 피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를 묻었던 사람도 잠시 후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묻힐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만 딸랑 남아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우주에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말한 토끼 뿔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 거북의 털이고 토끼 뿔이다.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까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버클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버클리는 거기를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신이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라든가 이렇게 바꾸고 보면 버클리의 논리는 참으로 오묘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의의 접근법도 우리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보는 그 테크닉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마의와 버클리가 놓치고 있었던 관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세바퀴회전입니다. 현대과학은 온도만 높으면 에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자가속기를 수조까지 온도 높이면서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산에 갔을 때 산의 온도가 높습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산에 가서 등산하고 자연을 만끽하고 에너지를 얻어옵니다. 꼭 온도가 높아야 에너지가 높은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바로 세바퀴회전 속에 있는데 에너지 질이 다르다는 거죠. 참으로 미미합니다. 이걸 제가 답을 말하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답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절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절대 공간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증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두가 답이 아니라고 부처는 말합니다. 이 모두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비슷하게 답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 반야신경을 생각해 봅시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초월적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불아 들어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이 둘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랬죠. 의식, 수, 상, 행, 식. 수가 우리의 감각이죠. 상, 상을 말하죠. 행을 말하죠. 식, 우리 의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생도 멸도 존재하지 않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존재하지 않고 늘어남도 줄어남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논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논지들은 전부 다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둘애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현재 가장 진화에 따른 촉근이론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촉근이론 입장은 뭐였는가? 아무것도 없는 외부라면은 거기는 힘이 없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 상대로 바뀐다고 논리를 펼쳤죠. 그러나 그 배경이 뭘까요? 그 배경은 4차원 시공간입니다. 공간 3차원의 시간 1차원 4차원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말했어요. 물질과 의식 전부 다 공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되면 시간도 공간도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가? 천지창조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절대 공간이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그 속으로 가면서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간자재보살의 초월적 시행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뉴턴은 이 회전이라는 것의 기묘한 수레바퀴 회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논쟁이 과학사 300년을 통해서 수많은 논쟁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현재까지 촉근 이론 학자들까지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한 바퀴 회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현재 과학이 갈 길은 어딘가? 이 세 바퀴 회전을 찾아라. 한 바퀴 회전은 아까 전 여인은 치맛자락에서 물질과 적절히 평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그런 회전이었다면 세 바퀴 회전은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 강의니까 제가 비유를 들자면 세인 매듭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 세인 매듭이라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걸쳐 있지만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세인 매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한히 편제되어 있고 그게 부처 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걸 이미 말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고 노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의 한 반야신경은 살인자한테 직접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살인자 마음으로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봐라. 모든 걸 뚫고 들어가면 물질과 의식이 다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길다 짧다 논할 수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논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생도 멸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걸 논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인들이 세론을 만들고 논쟁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논쟁 때문에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논쟁을 버렸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부처를 볼 수 있다. 절대 공간이 있는가? 절대 공간이 없는가? 절대 공간이 있으면서 없는가? 절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말을 던져도 이건 말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절대 공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가 이 세바퀴전이 뭔지 전부 다 깨닫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